이어서 3.1운동 합시다. 1919년에 국내에서 일어난 최대 민족운동 3.1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일단 이 3.1운동에 국외 배경이 있는 거고 이제 국내 배경이 있어요. 일단 이제 국외 배경 한 4가지 정도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족자결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민족자결주의. 이거는 뭐냐면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민족에 한해서 앞으로 그들이 독립국가로 나아갈 건지 아니면 계속 식민지 상태에 머무를 건지에 관련된 그 선택을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한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게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 조선인들은 이 민족 자결주의에 해당돼야 안 돼? 안 되지. 우리는 일본이 승전국이기 때문에 승전국의 식민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강대국이 약속을 독립시켜주는 분위기 그런 것들이 조성되고 있잖아. 자, 그러면은 혹시 모르죠. 우리도 이제 독립 원하는데 어필하게 되면 우리도 독립을 시켜주지. 그래서 3.1운동에 영향을 끼쳐주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917년에 레닌이라고 하는 러시아 혁명가가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 그 혁명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닌은 전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공화국인 소비에트 정부를 출범시키게 되는데, 레닌 형님은 꿈이 커 전 세계를 무슨 색깔로 물들이자, 시뻘겋게 물들이자. 자, 그래서 이 레닌의 소비에트 정부가 앞으로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약소 국가의 민족 지도자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소비에트 정부의 자본금 지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조선인도 있어요. 어필하기 위해서 3.1 만세운동이 있었다. 자, 일단 국내는 무단 통치 시기이기 때문에 탄압이 조금 심합니다. 그래서 만주하고 연해주에 있는 39명의 독립운동가를 중심으로 먼저 무호 독립선언 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조소왕 선생님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1919년 2월 8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28 독립선언 운동이라는 것을 일본 수도 도쿄로 유학 갔던 조선인 학생들이 YMC 기독교 청년회관 강당에서 전개하게 돼요. 그리고 이 28 독립선언 운동을 주도했던 일본에 유학 간 조선인 청년 단체를 조선청년 독립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만주 연해주 등지에서 먼저 만세운동이 있었고, 일본 도쿄에서 학생들이 먼저 만세운동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민족 대표자들이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게 된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 3.1 만세운동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국내 배경 중에 첫 번째는 무단 통치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뭐 땅 뺏고 조선인들의 기본권 억압하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쌓인 게 많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1월 21일 날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고종이 독살당했다라는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복수 강의니까 현강에서 여기에 대한 얘기 자세히 해줬는데, 이 얘기를 또 막 하다 보면은 시간 너무 가니까요. 저 이제 지금 새벽이고 임시 정부까지 빨리 강의 촬영하고 집 가서 자고 싶어요. 아침 수업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고종 독살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의 기본권도 억압한 이 녀석들이 우리 황제까지 죽여, 뭐 이런 이제 반발감으로 뛰쳐나왔다. 자, 일단 3.1운동 과정은 총 3단계로 우리가 흔히 구분을 해요. 1단계 바로 시발점, 출발점이죠. 일단은 민족 대표자 33명이 3.1 만세운동을 국내에서 계획을 하게 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민족 대표자 33명이라고 하는 거는 각 종교를 대표하는 종교 대표자 33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이 주도했던 종교 단체 중에 대표적인 단체가 천도교라고 하는 종교 단체입니다. 왜 그러면 이 천도교의 일대 교주가 손병희 선생님인데, 이 손병희 선생님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천도교가 주도한 운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뭐 불교 대표 한용운 선생님 익히 들어보셨을 거고, 기독교 대표 이승훈 선생님 뭐 이런 이제 각 종교 대표자들이 모인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각하고 장소 아니야. 자, 일단은 장소는 이미 정해졌어요. 종로 탑골공원. 한양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종로기 때문에 바로 종로 탑골공원에서 11시에 이 만세운동의 거사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자, 그럼 날짜가 중요한데요. 이제 3월 3일로 원래 설정을 했는데, 이날이 이제 고종 장례식 날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이 만세운동을 그때 하면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3월 3일로 정했는데, 한영훈 선생님이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면 이거는 고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날로 땡기게 된 게 3월 2일 일요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일요일이면 어떤 종교단체가 반발해? 기독교가 반발하겠네. 왜 주일 안예배 참석해야 돼서 3일 만세운동에 동참 못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전날로 땡긴 게 3월 1일 토요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딱 좋죠. 그리고 이 천도교가 주도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천도교가 가지고 있는 인쇄소인 보성사라는 곳에 들어가서
기민독립선언문을 대량 인쇄를 해서 3.1 만세운동을 준비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험 문제 풀 때 행여나 기민독립선언문이라고 하는 이 문서가 나오면 3.1 만세운동에 관련된 문서다. 왜 그러냐면 3.1 만세운동이 있었던 1919년이 기민년이거든요. 그래서 기민독립선언문 나오게 되면은 3.1 만세운동이다. 자, 그리고 이제 당일날 민족대표자 29명이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4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함부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현장에 그날 나오진 않았고요. 그래서 29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뭐 기껏해야 무단 통치 시기에는 뭐 2~3명만 막걸리집에서 술 마시면서 얘기해도 헌병경찰이 검열 들어올 정도로 탄압이 심했다 그랬잖아. 기껏 모여봐 한 3~40명, 4~50명 이렇게 모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사 몇 시간 전에 주최 측인 민족대표자 29명이 현장에 딱 갔는데 벌써부터 몇 시간 전임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인파가 드글드글 거리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때 이제 손병희 선생님은 등에 소름이 돋기 시작해. 결사의 자유가 없단 말이야. 집회 자유도 없고 무단통치 시대에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집회를 하려고 그래. 그럼 당연히 헌병경찰은 출동하는 게 당연히 수순상 맞는 일이겠고 헌병경찰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 안에서 조선인 여럿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겠죠. 민족대표자 33명 3.1 만세운동을 하는 건 좋으나 이 과정 안에서 조선인들이 다치는 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3.1 만세운동의 원칙 자체가 뭐냐면 비폭력 만세운동이란 말이야. 공권력 개입의 명분 자체를 안 주기 위해서. 그래서 손병희 선생님은 근처에 제가 아는 종로 태화관이라고 하는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들끼리 조용히 만세운동하고 끝냅시다. 이거는 엄연히 조선인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종로 태화관으로 갑니다. 이것도 또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만의 한용운 선생님이 기민독립선언문을 제창을 하고 자기들만의 대한독립만세 3창을 이제 한 다음 태화관 사장에게 부탁해서 손병희 선생님은 직접 태화관에 전화 수화기를 들어 종로경찰서에 자진 신고를 해요. 저희가 이 만세운동을 주도한 주최 측이니 태화관에 있으니 저희를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손병희 선생님은 대한국민회가 만들어졌을 때, 즉 연해주의는 그 정부죠. 대통령이 됐긴 하셨지만 그때 당시 서대문형무소에 이것 때문에 수감이 돼 있었지 연해주의 그래서 없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주최 측이 안 나타나니까 한 오후 2시쯤에 경신학교 다니는 정재용이라는 중학생이 올라가서 이제 주최 측 안 나타날 거니까 우리끼리 그냥 만세운동 합시다. 그래서 기민독립선언문을 읽고 대한독립 만세를 3창으로 학생이 주도하여 이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게 됐다. 2단계 가겠습니다. 2단계는 학생들이 동맹휴학 원서를 낸 다음에 한쪽 손에는 기민독립선언문을 한쪽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각 지역 장터에 가서 장날에 사람들을 많이 응집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응집해 있는 장날의 그 장터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면서 우리 동네 사람들도 이 정운동에 동참합시다 라는 식으로 중소도시까지 확대되는 게 바로 2단계인데 여기서 이제 천안 아우네 장터, 유관순의 천안 아우네 장터 시위와 천안 양대리 장터 시위, 즉 한이순의 양대리 장터 시위가 이 2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단계입니다. 3단계는 농촌까지 확대가 되는 그 단계인데, 자, 농촌까지 확대가 됐으면은 이 만세운동이 어디까지 확대가 됐다?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시험 포인트 하나 잡아드리자면 원래 원칙이 공권력 개입,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다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비폭력 만세운동이 원칙이었으나 농촌으로 확대되는 그 단계에서 폭력 시위로 변질됐다라는 게 시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농촌으로 확대되는 단계에서 왜 갑자기 폭력 시위로 변질이 됐을까요? 이유가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땅 뺏겨, 어업령으로 인해서 어장 뺏겨, 광업령 광산 뺏겨. 자, 이런 거 다 뺏긴 거 도시 사람들, 농촌 사람들. 그리고 농촌 사람들이 대부분 농사 지으니까 농부일 거 아니야. 근데 손에 뭐 들고 있어? 그래서 나다고 호미 들고 있겠죠? 근데 내 앞에 일찍 경찰이 있네. 뭐 머리가 이뻐 보여.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어. 한번 찍어볼까?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경찰들 찍고 다닙니다. 농촌에 있는 농부들이. 그래서 이제 폭력 시위로 변질이 된 거는 이제 농촌 사회로 확대되는 그 단계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만주와 일본, 그 다음에 연해주에 살고 있는 한인들, 미주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들도 뛰쳐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4월 16일 날 미주 필라델피아 한인들이 필라델피아 거리에 나와서 가두 시위를 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됐던 운동이 2.3.1 만세 운동이었다. 이대 총독이 이대 총독 하세가와 총독인데요. 이 하세가와 총독 같은 경우에는 4월 15일 날 수원에 있는 제암리 주민들을 교회에 불러다가 불질러서 전부 다 학살하는 제암리 학살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연히 하세가와 총독이 그렇게 조금 판단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조선 놈들이 일본 민족에 대한 공포감이 아직 덜 생겨서 이런 만세운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더한 공포감,
보복작전 하나 전개하면 무서워서 조선인들 안 뛰쳐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겠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역효과였죠. 왜 그러면 3.1 만세운동은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나 뛰쳐나온 거대한 그 민족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하세가와 이대 총독은 사임 의사를 밝히게 되고 결과 3대 총독으로서 해군 제독 출신의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 우리나라의 3대 총독으로 새롭게 부임이 되게 돼요. 일단 이 사이토 총독은 경성역에서 취임 연설식을 가졌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1대 총독인 데라우치와 2대 총독인 하세가와의 판단은 틀렸다. 조선인들은 힘과 공포적인 분위기를 눌러서 다스려야 되는 족속이 아니라 온건적으로 일본인과 비슷하게 문화적으로 대해줘야 되는 족속이야 해서 20년대 통치 방식이 문화 통치 방식이 시행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그리고 이제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자, 우리나라가요, 이제 해외에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총 7개의 정부로 난립돼서 따로 활동하고 있었어. 이게 효율적입니까?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3.1운동을 복격한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니 상해에서 모든 독립운동을 최고점에서 진두지휘할 수 있는 통합정부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4월 11일 날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통합정부기구가 탄생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주게 3.1 만세운동이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5.4 운동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 5.4 운동은 뭐냐면 자, 여기 중국의 이쪽을 산동반도라 그러는데 이 산동반도가 원래 1차 세계대전 때 뭐 독일의 점령지였어. 그런데 이제 일본이 여기 일본 군부대 이제 이끌고 가서 산동반도에 있는 독일 애들을 몰아내고 이쪽 땅을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떠한 중국 정치인, 어떤 중국 군인 정부도 이 산동반도의 이권을 일본으로부터 지켜낼 의지 자체를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조선 학생들한테 영감을 받은 중국의 최고 대학교가 베이징 대학교 북경대학이에요. 그래서 이 북경대학교 학생들이 옆나라 조선 학생들은 독립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치면서 만세운동에서 통치 방식이라도 바꿨다는데 우리 조선 학생들도 우리 중국 학생들도 조선 학생이 해냈으면 해낼 수 있다. 해서 북경대학교 학생들이 베이징天安문 광장에서 안으로는 국적을 몰아내고 밖으로는 산동반도의 이권을 수호하자. 이게 이제 5.4 운동이고 끝내 21년 워싱턴 회의를 기점으로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산동반도는 지켜내게 됩니다. 아무튼 이 5.4 운동에 영향을 끼쳐줬다. 이거 19년에 있었고요. 자, 그리고 1919년 인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인도의 뭐 대표적인 민족운동가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예, 간디가 떠오르죠. 자, 아무튼 이 간디 선생님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도 영향을 끼쳐주게 된 게 3.1 만세 운동이었다라는 거. 자, 간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국한테 저항을 하는데 인도인들이 그 과정에서 다치는 걸 원치 않아. 근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3.1운동 소식을 접하게 된 거죠. 3.1운동 원칙이 뭐야? 비폭력 운동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공권력 개입의 명분이 아예 없죠.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영국산 물건 사지 맙시다. 그리고 영국이 인도 땅 다스리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뭐 공직을 임명을 하는데 공직 거부합시다. 세금 내지 맙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한 게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에요. 간디가 주도했겠죠. 이거 둘 다 19년입니다. 예. 자, 앞쪽에는 이제 3.1운동 관련해서 다 끝났고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갑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다시 얘기를 하자면 7개의 독립운동 정부로 나눠져서 따로 활동하고 있었잖아. 근데 그 이유가 다 있어. 왜 그러냐면 이들이 어떻게 독립을 이끌 건지, 독립을 쟁취할 건지 노선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일단 새 노선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가 외교 독립론이야. 외교 독립론. 그럼 이 외교 독립론은 뭐겠어? 우리 민족의 힘은 약하다. 그래서 강대국하고 외교 활동을 통해 강대국을 끌어들여 일본을 패망시켜 우리의 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이게 외교 독립론인데 뭐 대표적으로 이승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이 있어. 무장투쟁론이 있단 말이야. 뭔 소리야? 우리 민족의 힘은 강해. 그래서 우리 민족이 총칼 폭탄 등으로 무장해서 독립전쟁을 통해서 주권을 되찾아야 돼. 이런 쪽이 무장투쟁론이야. 그러니까 이걸 지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동인 선생님, 한인사회당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정당을 운영하고 계셨던 무장투쟁론자고요. 그 다음에 이 밖에도 뭐 박용만, 신채호 너무 많아요. 김자진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등이에요, 등. 자, 그리고 이제 실력 양성론이 있습니다. 실력 양성론. 우리 민족의 힘을 길러야 돼. 뭐 국내에 있는 여러 민족주의자들이 있겠고 뭐 임시정부 얘기하니까 안창호죠, 대표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교육을 해줘서 우리 민족을 계몽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일본보다 힘이 강해지면 언젠가 그 힘을 바탕으로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쳤었습니다.
아무튼 뭐 공적으로 뭐 이론들이 달랐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17년에 상하이에서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반포한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하는 그 문서의 영향도 받았던 거고요. 자, 일단은 이것 좀 알려줄게요. 외교 독립론자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모이냐면 중국 상하이에 많이 모여 있어. 이유가 뭐냐면 딱 두 개야. 자, 일단 외교 활동하기 위해서는 조선에 있는 일본공화하고 충돌이 조금 없어야겠죠. 그래서 일본에게 간섭을 받지 않은 좀 조선과 멀리 있는 상하이가 그래서 적합했던 거고요. 그리고 상하이는 중국의 1차 아편전쟁 이후에 개항된 옛날부터 뭐 개항된 국제 개항 도시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자주 출입을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상대로 외교 활동하기 적합한 거죠. 그래서 외교 독립론자들은 보통 여기 있는 거고 무장 투쟁론자들은 언제든지 독립군을 구성해서 우리나라의 국내 진공 작전을 펼쳐야 되니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등지에 보통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만 있다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상하이에 7개 정부가 일단은 뭐 해외에서 난립돼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나마 정부 형태를 갖고 있는 게 딱 3개 정부였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있는 한성정부. 국내에 있는 한성정부. 자, 그리고 이제 연해주에 있는 무장투쟁론을 지향하는 대한국민의회. 이렇게 해서 그나마 7개의 독립운동 정부 중에 그나마 정부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이게 딱 3정부인데 일단 한성정부에 대한 스토리 좀 얘기할게요. 한성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에서 막 여러 개의 뭐 독립운동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정부 조직 만들어지니까 국내 없긴 좀 그러잖아. 그래서 광무개혁 이후에 전국이 총 13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13도 대표자들이 모여서 아니 우리 국내에서도 독립운동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정부 하나 만들어 봅시다 해서 만든 게 한성정부인데요. 국내는 탄압이 심하다 보니까 언론에 한성정부를 출범했다라고 언급만 했지 실제는 뭐 기관도 없고 뭐 대단한 역할도 없는 유령정부, 페이퍼 컴퍼니 이런 느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 일단 이 한성정부의 수장은 누구냐면 이승만입니다. 집정관 총재 이승만. 자, 일단 뭐 상하이 임시정부 사람들이 연해주에 있는 이동희를 중심으로 한 대한국민의회 임원들을 향해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3.1운동 목격했지 않니? 그래서 이제 종국으로 뛰쳐나온 조선 민족들이 목숨 걸고 단합해서 저항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따로 활동하지 말고 국외에 있는 독립운동 단체도 하나의 통합정부로 합쳐져서 체계적으로 독립운동하자 합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대한국민의 이동희를 중심으로 한 여러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로 들어가는 건 좋아요. 이때 당시 외교운동이 이제 메카였으니까. 그리고 외교운동이 대세였어. 왜 그러냐면 파리강화 이후에 그 우리나라는 민족 자결주의에 해당하진 않지만 뭔가 강대국이 약속을 독립시켜주는 분위기니까 말 갖다가 외교 활동 갖다가 강대국 조금 건드려 주면 우리나라 뭔가 독립시켜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품고 있는 세대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교 독립론이 대세여서 상하이로 들어가는 건 좋으나 거기 들어가게 되면 연해주에 있는 무장투쟁론자들이 지향하는 무장투쟁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무장투쟁 조금 곁들여 달라고 그러고 부탁해요. 그래서 상하이 임시정부는 통합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해서 해주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국민의회 조직원들은 9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통합정부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고요. 마지막 남은 건 이제 국내에 있는 한성정부죠. 그래서 이승만한테 가니까 이승만이 뭐라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 가는데 자기 한성정부 내각 측근 세력들을 갖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럼 들어가겠대요. 자, 그럼 이건 뭔 소리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1인자 대통령 직책 자기한테 주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내각을 자기 측근 세력으로 다 채우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 조건이었겠지만 이번 기회 아니면 통합 언제 합니까? 그래서 상하이 임시정부가 인정함과 동시에 자 이렇게 해서 3개의 해외 독립운동 조직이 합쳐져서 만든 게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통합정부다. 그런데 어떤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냐면 한성정부의 법통을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왜 보면 이 한성정부의 이승만의 측근 세력 갖다가 임시정부의 내각이 먼저 만들어졌으니까요. 내각은 그 나라 운영하는 그냥 행정조직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 뭐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 헌법. 자네들 그 인권과 헌법 통합사회 투 배우잖아.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가의 틀,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최고법 아니야. 이 틀을 이게 설계도 아니에요. 국가를 만들 때 이런 설계도 먼저 깔고 어떻게 통치할 건지 헌법에 명시하고 그 헌법에 명시된 대로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1차 헌법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3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정 체제예요. 계속 제가 강의할 때 중요시 여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단어를 풀면서 공부하라고 제발. 자, 일단 이 3권 분립은 뭐야? 권력을 몇 등분한다? 3등분한다. 그래서 서로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자, 일단은 이 3권 분립의 기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임시정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부자였겠어?
가난했겠지. 그래서 여기 상하이에 프랑스인들이 주로 사는 프랑스 조개지 지역에 2층짜리 월세 건물이 있는데 그리고 월세 사료로 들어간단 말이야. 1층 홀딱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책상이 3개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가운데 이 책상이 행정부인 국무원 책상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입법부인 임시의정원 책상이야. 그리고 이쪽이 이제 사법부 법원 책상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권력기구 3개는 이렇게 이제 가난했다 보니까 탁자 3개로 시작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민주공화정, 국가의 주인은 누구다? 왕이다. 아, 왕이다. 미안해. 아, 새벽에 정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죠. 목 타서 그래, 목 타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왕이 있는 체제 없는 체제? 없는 체제다. 근데 왕이 없는 공화정 정부도 일단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1대 대통령 자리에 앉힌 게 이승만인 거예요. 이승만. 자, 근데 원래가 내각 책임제로 갈라 그랬어. 내각 책임제. 이 내각 책임제가 뭔지 알아요? 내각 책임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민주당 유튜브에 올릴 건데 막 이게 정당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이거 정당 이름이라고 봐. 저는 그냥 싸우기 싫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 보면은 너무 바쁘게 살아 보면. 서로 막 질투하고 뭐 샤라웃은 못 해줄 망정 뭐 어디 뭐 캐낼 건 없나 뭐 이 새끼 뭐 디스할 건 없나 뭐 요렇게 되게 바쁘게 살거든. 그러니까 인생 왜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해서 싸우면은 뭐가 남는가 싶어. 그래서 싸우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자. 아니 어른들이 먼저 그지랄하면서 그지랄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요. 나중에 사회 나가고 전당에 싸우거나 있지. 관심을 가질 거면요. 그러니까 먼저 이해하고 사랑, 존중 이런 위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렇게 남 시기 질투하고 미워봐야 나중에 칼은 당신들한테 가거든.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에 이념분쟁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너무 더러워요. 어떤 업계든 간에. 자, 아무튼 간에 포도당하고 뭐 사과당이 있다고 치자. 여기 당대표가 이름 말하기도 졸라 힘드네. 뭐 여기 당대표가 예를 들어서 보라돌이야. 사과당 당대표가 이 무민이야. 이렇게 해서 둘이 총선을 붙었어. 이 두 당이. 총선이 뭐야? 그 국회의원 뽑는 선거야. 그래서 이 포도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사과당이 20석을 차지했단 말이야. 그럼 이 총선에서 누가 이긴 거지? 포도당이 이겼잖아. 그러면은 포도당이 이겼으니까 포도당 당대표인 이 보라돌이가 내각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각 총리가 된 이제 보라돌이는 자기가 행정 운영을 한 내각을 구성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도로교통부 장관은 뭐 뚜비, 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내각 만들어서 내각 운영하는 건데 이렇게 내각 책임제로 돌아가게 되면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있거든? 근데 허수아비라고 보면 돼. 그럼 이승만이 이 체제대로 임시정부가 운영되기를 바라겠어? 싫겠지.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대 대통령이 되는 이 이승만은 내각 책임제가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헌법 만들자마자 당의 19년에 바로 개헌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교과서는 뭐부터 나오는지 알아? 개헌 역사부터 나와. 아니 이 개헌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풀어보자고요. 개정했다 뭐를 헌법을. 근데 헌법이 기존에 있으니까 개정을 한 거 아니겠어? 그래서 아무튼 간에 1차 개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궁금한 거 교과서에 있으면 좀 제발 좀 찾아보라고요. 누가 이거 찾아보면은 누가 총 쏘냐고. 가족들에게 뭐 총을 날려버리겠어 뭐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애들이 이런 거 안 찾아. 나중에 수능 통합사회 시간 수능 통합사회를 준비할 때 정말 필요한 역량이야. 아무튼간 1차 개헌은 대통령 중심제야. 대통령이 행정권 다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통령 중심제, 상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정에 입각한 대통령 중심제로 이제 헌법이 만들어져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됐다. 자, 그리고 이제 비밀 독립자금 송출망 연통제입니다. 연통제. 시스템 연통제라 그러고 이 기능을 하는 걸 연통부라 그래. 뭐 대표적으로 무슨 연통부 시설이 있냐면 안희재 선생님이 부산에 만든 백산상.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물고기 팔고 있는 단순한 슈퍼마켓 같지만 물고기 팔고 있는 슈퍼마켓으로 위장한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몰래 본부인 상하이까지 전달하는 연통부 시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교통국이라고 해서 이제 비밀 정보 송출망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해. 이유가 이 교통국 시설 처음 만들어질 때 있지. 교통국 시설. 이때 그 아일랜드계 영국인인 조지 루이스 쇼가
자기도 이제 아일랜드 사람으로서 옛날에 식민지배 경험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임시정부, 즉 조선의 독립을 지원해주겠다고 만주 안동에 이륙양행 건물이 있는데 이 이륙양행 건물 2층을 대여해 줍니다. 그래서 만주 안동의 이륙양행 2층에서 이제 교통국이 처음 만들어졌다. 근데 이제 뭐 대부분 국내에 있는 연통부 시설들은 일본 경찰들한테 발각이 돼서 국내에서 이제 독립자금이 더 이상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승만이 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뭐 가상화폐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독립공채예요. 뭐 이게 임시정부 화폐인데 독립운동에 기부할 의사 있으면 이 임시정부 화폐를 사주라는 거죠. 지금은 시장에서 가치가 없지만 해방 이후에 조선 땅이 이 화폐를 갖고 오게 되면 그때 상환시켜 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 독립공채 발행했을 때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해방 이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시장경제 상황 계산도 안 되는데 이 가상화폐를 갖고 와가지고 그때 진짜 돈을 상환시켜 달라면 돈을 남발해서 찍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의 뭐 붕괴 뭐 이런 걸 초래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여러 독립운동가가 이제 많이 비판했던 게 독립공채인데 이거 독립공채 만들어가지고 요때 생긴 이 자본금을 이승만 대통령이 로비 자금으로 전부 다 횡령을 했다라는 사실. 이 말도 이제 하면은 또 불만 생긴 분들 많겠죠. 찾아봐. 찾아봐. 횡령을 했다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나? 뭐 외교 활동 한다고 뭐 국회의원들 뭐 미국 대통령 접대한다고 뭐 그 비용으로 썼다라고 해서 뭐 외교 활동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 증명이 안 됐어요. 독립운동가들한테. 자, 아무튼간에 이제 독립공채라는 화폐. 이거 유튜브 올릴 생각에 참 내가 말이 많아지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외교 활동 할게요. 외교 활동. 뭐 이제 외교 활동의 중심지인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 여기 지금 여기 잡히나요? 제대로 화면이? 외교 요즘 끊기네. 화면을 너무 틀었어. 잠깐만 화면 조정 좀. 딱 이렇게. 자, 아무튼 뭐 외교 활동이 중요한.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 프랑스 수도가 파리인데 이 파리에 파리강화회의가 이제 개최된다 그랬잖아. 1919년 1월에. 거기에 이제 정권 대신으로서 김규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규식한테 이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고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조선도 독립을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식으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고 온 업적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활동 업적이다. 그런데 내가 저번에 이거 강의할 때 내가 뭐라 그랬어?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업적과 동시에 무슨 정당의 업적이라고? 신한청년당의 업적이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밑에 신한청년당이라는 정당이 있는 거야. 거기 소속 당원이 김규식이 갔으니까 그냥 지금 우리나라로 따자면 민주당의 업적이 대한민국 정부의 업적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소리예요. 그래서 신한청년당 업적과 동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업적으로 해당한다. 그리고 이제 김규식이 이왕 파리 간 거 프랑스하고 외교활동하기 위해서 사무실 깔아놓는 게 좋겠지. 이렇게 만들어진 외교 사무실 이름이 파리위원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은 엔간에서 본청사가 있는 상하이에 거의 발도 안 들여요. 자기가 뭐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하고 친분이 있다고 해서 유일하게 조선인과 미국인의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이래.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하고 미국 정치인들하고 외교 활동하기 위해서 미국에 딱 간 사무실 이름이 구미위원부라고 하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통설부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임시정부 산하 군사통설부서 첫 번째 20년에 만들어진 군무부, 그리고 이 밖에도 광복군 사령부, 나중에 이제 독립전쟁 강의 찍을 때 얘기를 하겠지만 서간도 남만주 땅에 만들어진 임시정부 직할 서간도 직할 부대가 있는데 그게 육군주만 참의부입니다. 거기 이제 한국광복군 나오는데 나중에 충칭으로 임시정부가 거쳐지가 옮겨지게 돼요. 40년에. 그래서 이제 장세스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국군부대 한국광복군도 임시정부 산하 국군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역사단체 임시정부 산하 역사단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점령하고 나서 가장 지랄했던 게 우리나라 역사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이러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박한 민족성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배를 받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임시정부에 있는 여러 학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 막아야지. 그래서 임시정부 산하의 역사단체로서
임시사료편찬위원회 또는 임시사료편찬회라고 하는 조직이 탄생하게 돼. 핵심 인물이 이광수, 박은식, 안창호 이렇게 세 사람이었고, 자, 이분들이 냈던 책이 딱 두 권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사에 관련된 역사, 즉 거기에 관련된 사료들 있잖아. 옛날 이제 문서를 사료라 그러는데 이걸 하나로 엮어서 일본의 왜곡된 역사 주장에 일일이 반박하는 한일 관계사료집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훗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 자리에 앉는 박은식이 가난 말기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만든 책이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메시지야.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뭐로써 써진 역사다? 피로써 써진 역사다라는 소리죠. 자, 그리고 임시정부의 역할을 알리는 신문이 있는데요. 이 신문 이름은 독립신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19년에 한번 사고를 한번 쳤었어요. 자, 파리강화의 김규식이 우리 조선도 독립 원하는데 하면서 독립청원서 딱 제출을 했는데 빠꾸먹은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 민족자율주의에 해당하지 않거든. 우리는 승전국의 식민지거든. 그래서 이 빠꾸먹는 거 보고 이승만 대통령이 전 세계는 조선인들을 버렸구나. 그럼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런 생각에 1919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에게 위임 통치 청원서라고 하는 문서를 올려 보내게 된 거야. 뭐 이제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그 일본이 조선인들 다스리고 있어서 조선인들이 힘든데 차라리 일본인들 말고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만들어진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평화유지기구에서 조선인들 대신 다스려주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위임통치 청원서예요. 이게 뭐야? 독립 얘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통치권 위임받아서 다른 놈들이 다스려주라는 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승만이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자격 논란도 있거니와 임시정부의 무장투쟁을 자꾸 안 해요. 보면 이제 뭐 독립전쟁에 관련된 거 없잖아. 그러니까 뭐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뭐 여러 이제 조직과 그다음에 무장투쟁을 지향하는 여러 단체들이 막 임시정부를 탈당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이러다 보니 대한민국 임시정부 망하게 생겼어요. 자, 임시정부 이제 앞으로 어떡하냐 해서 임시정부의 노선 결정을 회의하기 위해서 상하이에서 개최된 게 국민대표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상하이에서 개최됐고요. 목적은 임시정부의 방향성, 노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모인 회의다. 이때 뭐 임시정부 조직원 아니어도 뭐 우리나라 국적 갖고 있으면 다 참석 가능합니다. 일단 이 국민대표회의에서 4달 동안 논쟁이 있게 되는데 뭐 이제 파벌을 이렇게 세 파벌로 쪼개져 있다. 그러니까 창조파, 그 다음에 개조파, 그 다음에 이제 현상유지파 뭐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자, 설명 들어갈게요. 창조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승만 안티팬.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승만 안티팬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신채호하고 박용만 선생님이에요. 둘이 이승만 싫어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승만 같은 녀석이 대통령으로 이제 이 정부가 딱 이제 시작한 것 자체가 임시정부가 첫 단추부터 잘못 꼬여져 잘못된 정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를 와해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창조파고 개조파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 인물이 안창호 선생님, 이동희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제 안창호하고 이동희는 아니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걸 없애고 또 정부를 만들어.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부하고 체제가 무슨 잘못이냐는 거죠. 이 시스템을 악용한 사람이 잘못된 거면 사람만 바꾸자. 이게 개주파야. 그리고 이제 현상유지가 있어. 이승만하고 김구. 나 지금 좋은데? 뭐 이런 주장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달 동안 토론하다가 서로 머리에다가 총까지 겨누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서로 이제 사이 다 안 좋아져서 신채호는 나중에 베이징 가시고 나는 이제 정부 없이 활동할 거야.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가 될 것을 선언하고 베이징에 올라가시고 박용만 미국 가시고 안창호 미국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나중에 탄핵당하시고 그래서 마책 노릇을 하게 된 게 김구다. 이동희도 나가거든. 상하이 고려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홀로 남게 돼서 이제 나중에 마책 노릇을 하게 된 게 김구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승만은 워싱턴 가가지고 이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최대한 탄핵 안 시키고 가려고 그랬어. 근데 이승만이 안 오겠다는 거야. 본청사가 있는 상하이로. 왜 그러면 자기 국민대표회의 참석했다가 평생 처먹을 이거 다 처먹고 왔다는 거지. 자기 싫어하는 안티페만 있는 상하이 왜 돌아가니? 그래서 결국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임시의정원, 자 여기가 입법기구라 그랬죠. 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입법기구에서 먼저 가결을 하고 최종 판결은 법원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임시의정원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25년에 가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고요. 새롭게 2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게 누구냐면 박은식이에요. 몸이 안 좋아서 대통령 당선된 해 25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헌법을 바꾸게 되는데 원래 임시정부가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뭐로 시작하려고 그랬지? 내각 책임제. 근데 대통령 중심제로 한번 해보니까 막 이상한 애가 막
안고 막 내각 이상한 애들이 막 앉다 보니,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대통령 중심으로 한 행정내각 뭐 이상하게 꾸려지다 보니까 이거 대통령 중심에 안 좋다는 거지.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뭐로 돌아가자? 내각 책임제로 돌아가자. 그래서 2차 기원은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각은 이끄는 사람이 이제 국무령인데, 그러니까 이제 국무령이 내각의 임원들을 싹 다 임명을 하고 국무령을 중심으로 내각 행정내각을 이끌어가는 내각 책임제 헌법으로 다시 개정이 된 거야. 그럼 이제 박은식은 이때 당시에 그 25년에 당선되자마자 돌아가신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인 박은식보다 실권자는 이 내각을 운영하는 국무령 직책에 앉은 사람이 돼. 자, 이렇게 해서 26년에 내각 국무령 선거가 있게 됐고 여기에 당선되신 분이 김구예요. 그래서 이제 김구가 이제 실권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 근데 자꾸 독립운동가들이 자꾸 나가. 그래서 이제 우리 김구 선생님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헌법을 또 바꿉니다. 이게 3차 개헌인데 3차 개헌. 자,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everybody 국무위원 다 행정부 뭐 임원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행정부 직원, 즉 국무위원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집단 지성으로 다 같이 이끌어가 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면 책임감 느끼고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님 밑에 있는 조성황 선생님의 건의에 따라서 임시정부 산하에 여러 개의 정당과 조직이 난립되어 있어서 자꾸 나가는 거래. 그래서 임시정부의 산하에 여러 개의 조직을 하나에 합쳐서 하나의 정당으로 만듭시다 해서 임시정부 하나의 연합 정당이 탄생되게 되는데 그게 한국독립당이라는 정당이에요. 그 뭐 이제 한인애국단은 의거 관련된 거니까 거기 뒤에서 이제 의거단체 역사 할 때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군 전쟁 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하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